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It's a summer solstice. 하지도 지나가면서 낮의 길이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고 본격적인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시기이지만 이번 여름은 전국이 어수선하면서 차분한 휴가철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요새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거리는 보통 때보다 한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프리웨이도 교통체증이 한층 덜하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한창 진행 중인 말썽 많은 불법 체류자 단속의 여파임에 틀림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로서리 마켓 가는 것도 두려워 누가 대신 마켓을 봐준다는 서글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연 현 상황이 얼마 동안 갈 것인지 합법적인 거주자나 미국 시민인 경우 별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사회의 분위기는 정말 어수선하다는 말밖에 적절한 표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빌리어네어의 충고, Lakers, Collateral Damage, Boarding Pass, 그리고 Easy Return입니다. 여러분 프로농구 NBA에 그 달라스에 있는 매브릭스라고 있죠. 달라스 매브릭스의 한때 구단주였던 마크 큐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빌리어네어인데요. 이 사람은 현재 젊은 세대들이 부르짖는 일과 인생의 밸런스라는 의미의 Work-Life Balance를 줄여서 월라벨이라고 하죠.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입장입니다. 마크 큐번은 아시다시피 TV에서 인기 있었던 이 샤크 탱크의 주인공이기도 하면서요. 비즈니스 성공에는 단연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그가 강조하는 성공의 비결,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인데요. 만약 본인이 직장과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고 있을 때 누군가 경쟁자는 하루 24시간 일하면서 당신의 뒤통수를 갈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Z세대에게 주는 충고인데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월라벨도 그렇지만 남들이 다 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FOMO라는 거 있죠. 이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줄인 것인데요. 나만 미싱한다는 두려움이죠. 특정 파티나 소셜 움직임에 나만 혹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가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창의의 기회나 기가 막힌 투자 기회를 날렸을 때 이럴 때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사는데 남들보다 더 앞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빌리어네어가 된 마크 큐번은 평생 본인을 푸시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그의 견해로는 진정하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월라벨은 절대 얻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밸런스는 없다고 영어로 there is no balanc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하루에 9 to 5 일하고 싶다면 월라벨을 맞출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어떤 분야이건 만약에 인생에 추구하는 것에 진정 큰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하루 24시간 일하는 사람이 뒤통수 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은 꼭 있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이렇게 강행군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는데 실제 체험한 사람으로서 마크 큐번은 오늘날 성공을 이루는 동안 10년 넘게 휴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어려운 시절에 룸메이트 5명과 이 한 방에서 한 아파트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말은 물론 없었고요. 해고까지 당해본 적이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1년에 3천만 달러 매출을 내는 마이크로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을 당시를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때 창업을 하고 얼마나 빈털터리로 살았는지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직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요. 그러면서 3베드룸 아파트먼트에 5명의 룸메이트와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음이 있었고 이 젊음을 믿고 밤과 낮 없이 일에만 집중해서 오늘날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현재 마크 큐번의 본인 자산 가치는 80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성공하는 데 비결인 이 일하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20대 젊은이들을 보면
친구들과 매주 주말에 무엇을 할지 이미 계획이 다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렇지만 본인이 24살 때 기술 회사를 런칭할 당시 주말 파티 같은 것은 본인의 캘린더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를 런칭하고 이 첫 7년 동안 휴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돈 한 푼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없기도 했지만 1980년대 컴퓨터 컨설팅 회사에서 해고되고 그러고 나서 3베드룸 아파트에서 5명이 북적거리며 살았던 것이죠. 어떨 때는 그냥 바닥에서 잘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던 시절에 비교해서 오늘날은 달라스 외곽의 24,000 스퀘어풋에 2,500만 달러짜리 맨션에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 되었죠. 이렇게 그는 인생의 최저 상황까지 경험하면서 얻은 값진 경험은 회사를 대성공으로 이끌고 빌리언웨어가 되는데 일으켜 준 것입니다. 절대 정기적으로 9to5 스케줄 상황도 아니었고 뒷받침을 해줄 재정적인 여유도 없이 이 마크 큐번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밤낮 없이 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뒤돌아보면서요. 그때 주말에 쉬면서 서서히 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이 없었을 것이고 본인이 세웠던 계획은 다 망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는 점점 커지고요. 결국 H&R 블록에서 인수되면서 600만 달러를 챙깁니다. 오늘날 그의 가치는 8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는 본인이 진정 성공을 추구한다면 일하는 자세의 강도를 최고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만약 지금 16, 18, 20살 되는 젊은이였다면 본인이 눈 떠 있는 모든 순간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력에 질주하는 사람들에게 들인 시간만큼 큰 대가가 기다릴 것이라고 하면서요. 실제로 이 AI 그 GPT한테 실제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GPT가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우고 또 모든 것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마크 큐번이 말하는 것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죠. 오늘날 큐번은 요새도 매일 일어나 하는 루틴은 똑같습니다. 아침에 셀폰이나 랩탑에 모든 메시지에 답을 합니다. 이러는데 하루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66살의 나이임에도 이 큐번은 일하는 강도는 낮추려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7억 5천만 달러 가치의 스포츠에 초점을 맞춘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런칭했습니다. 사실 이 나이면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은퇴를 준비할 텐데 큐번은 아직도 치열한 경쟁 세상과 성공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찌감치부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버핏의 다음 움직임이 무엇인지 늘 관찰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를 거의 카피해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경영자들 애플의 팀 쿡이나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이 모두 워런 버핏을 존경합니다. 한 가지 워런 버핏의 다른 점은 강도가 높은 것은 동일하지만 이분은 한층 더 일하는 환경이 건강에 다소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테크놀로지 사용을 최소화하고요. 미팅도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많은 CEO나 매니저들은 공감합니다. 어떤 분야이건 성공을 추구하면서 한다면 인생의 언젠가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일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 어려운 시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Z세대들이 부르짖는 월라벨, 진정 성공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어려운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최근에 LA 레이커스가 매각된 소식은 들으셨죠? 지난 46년 동안 버스 패밀리가 소유했던 레이커스, 이제 다저스의 구단주 마크 월터에 의해서 100억 달러의 구단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4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의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많은 현실인데요. 이제 레이커스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변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요새 프로농구는 점점 더 개인 구단주가 사라지고 거대한 기업이 구단을 사들이면서 앞으로 프로농구계는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앞으로 레이커스는 한층 더 튼튼한 재정에 다각도로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전문 구단주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우승을 추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이커스가 앞으로 지금 야구의 다저스 같은 존재가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레이커스의 머저리티 구단주는 지금 바로 다저스의 체어맨인 마크 월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룹이죠. TWG 글로벌이 레이커스 구단의 가치를 100억 달러, 10 빌리언 달러로 가치를 매긴 것입니다. 이 액수는 스포츠 역사의 최고 액수로 기록되었는데요. 많은 팬들이나 스포츠 전문가들은 앞으로 레이커스에 더 높은 기대를 하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바로 지난 2012년 이 같은 그룹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지난 13년을 뒤돌아보십시오. 다저스는 바로 다음 해인 2013년 이후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요. 12년 동안 내셔널리그 서부 디비전 11번을 우승했고 월드 시리즈에 4번 진출해서 그중에 2번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에 비교해서 같은 기간 동안 레이커스는 2013년 이후 NBA 파이널에 단 한 번 진출해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은 오직 절반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레이커스 팬이라면 지난 46년 동안 버스 패밀리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매직 존슨에서 코비 브라이언, 르브론 제임스에 걸치면서 11번 우승을 거두었죠. 그렇지만 2013년 최고 가장 아버지 제리 버스의 사망 이후 레이커스는 챔피언십 비전이나 우승을 향한 컬처가 지속되기 힘들었던 것도 역력한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딸 지니 버스, 모든 사람들이 지니 버스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매각된 이후에도 얼마 동안 레이커스의 거버너로 오랫동안 그동안 해오던 임무를 지속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 현대판 프로농구계가 요구하는 수요와 변화에 점점 더 거리가 생겨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승을 향해서는 모든 것이 데이터에 의존되는 애널리틱스로 무장된 두뇌들이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레이커스의 지니 버스는 린다와 커트 램비스 같은 오래된 절친들의 또는 코비의 에이전트로 시작해 지금 레이커스의 중심에 앉게 된 롭 펠링카에 의존하던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다는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요새 점점 우승 확률이 높은 팀들은요. 젊은 선수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레이커스는 반대로 늘 그래왔듯이 슈퍼스타에 묶여있는 구단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죠. 이런 예로 코비 브라이언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쩔뚝거리는 코비 현실, 또 현재는 서서히 나이 먹어가는 르브론 제임스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제리 버스 사망 이후 레이커스는 특별한 비전 없이 NBA를 방황하면서 지속되는 성공을 향해 강한 리더를 찾아온 것인데 이제 그 리더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마크 월터가 이끄는 강력한 그룹이야말로 레이커스의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리더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 다저스의 지난 13년을 보면요. 레이커스의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차원의 레이커스는 대대적인 페이스리프트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현재 프로 구단 중에서 이 작은 인프라스트럭처에 재정적으로 약한 구단 중 하나가 되어버린 레이커스에 이제는 앞으로 대대적인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코치에서부터 스카우트, 트레이너에 할애되는 자금의 몇 배 이상 증가할 것이고요. 크립토닷컴 아레나를 찾는 팬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어메니티들에게도 자금은 아낌없이 쏟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새로운 어리나도 구상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저스 구장에 쏟아부은 자금을 보면 절대 놀랍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오프시즌 동안
다저 스타디움은 일부 리모델링을 단행했는데 5억 달러를 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은요, 팬들이 가질 수 있는 기막힌 경험에 모든 것을 걸면서 가능한 모든 자금을 동원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레이커스 컬처와 방향에 적합한 제너럴 매니저 이름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거의 건설하다시피 한 밥 마이어즈가 떠오르고 있고요. 만약 이 사람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TWG 글로벌은 절대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고 레이커스의 적격인 코치가 물망에 오르면 많은 돈을 주어야 한다면 이 그룹은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야구와 달리 NBA는 셀러리 캡이 있는 상황이라 다소 다르지만 새로운 레이커스는 최고 선수를 영입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현재 다저스가 추구하는 것은 매년 우승의 목표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레이커스의 방향이 다를 리 없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레이커스의 미래는 너무나 밝아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나이의 슈퍼스타인 루카 돈치치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르브론 제임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버스 패밀리는 르브론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맞춰줘 왔고요. 레이커스에서 은퇴하기를 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레이커스는 절대 감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임스의 내년 시즌 옵션이 어떻게 변할지 아닐지 두고 볼 일입니다. 새 레이커스는 이전 레이커스의 끈끈한 감정이나 충성심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새 레이커스가 유일하게 올인하는 것은 우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아버지 제리 버스가 추구했던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사망 이후 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버스 패밀리는 로스앤젤레스에 좋은 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구단 가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단계에 올라가고 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 레이커스의 방향과 이어지는 변화에 관심이 갑니다. 레이커스의 지난 46년 역사는 기록 속으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또다시 중동 지역은 들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폭격이 오고 가고 거기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에 폭격을 가하면서 전 세계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죠. 물론 양측이 휴전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신경 쓰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 과학 연구 시설이 파괴되면서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란이 날린 탄도미사일, 발리스틱 미사일은 이 이스라엘의 와이츠만 인스티튜트를 폭격해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개 빌딩이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주위의 10여 개 빌딩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이곳은 1934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통령이자 저명한 과학자인 하임 와이츠만에 의해서 설립된 곳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자연과학의 최고 연구기관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폭격으로 여러 명의 이 이란 핵 과학자를 겨냥한 폭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란은 이것의 보복으로 이곳을 폭격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45개의 실험실이 파괴되었고 그 중에 한 곳은 심장 바이올로지에 집중되는 연구가 진행되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 과학자는 최소한 5천만 달러 피해 액수를 말하고 있는데요. 폭격이 난 다음에 이 실험실을 찾은 많은 과학자들은 마치 전쟁터 같은 모습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실험실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다드 차호르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지난 22년 동안 해온 모든 실험 데이터와 샘플이 다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심장 티슈 샘플들이 들이었다고 하면서 DNA, RNA 샘플 등 엄청난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몇 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샘플들도 이것은 아주 섭씨 영하 80도에 보관되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온도가 유지되지 못하면서 더 이상 가치 없는 샘플이 된 것입니다. 이번 폭격의 피해는 실험실 파괴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서로 공유하던 상당히 가치 나가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모두 파괴되면서요. 사실 와이츠만 이 인스티튜트 안에는 상당수의 비싼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어떤 실험실도 자체 내 구입이 불가능한 것들로 그동안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해 온 것들이죠. 이런 장비의 손실은 앞으로 많은 실험이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많은 대학 연구실들이 그렇듯이 와이츠만 연구실도 군사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예로 2023년 와이츠만 M-Tech 클럽에서는 과학계와 군사산업을 연결하는 연구와 개발을 시작하면서 양측 간의 밀접한 관계를 더 두텁게 만들었죠. 또 2024년에 와서는 와이츠만 연구소는 군사기술 회사인 엘빗과 협조체제에 들어가면서 디펜스 애플리케이션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폭격에 최소한 15개 실험실이 파괴되었는데 군사산업 연관 실험실이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200만 들여야 실험실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안에 소속되어 있던 과학자는 최소 10명이었는데요. 이 연구 리더는 그래도 다행히 폭격 당시에 독일에 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실험실 파괴로 제일 먼저 머리에 드는 생각은 평생 바쳐온 실험 성과와 데이터가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느낌이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어렵다. 내 커리어의 17년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월 동안 우리가 그룹으로 형성해온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돌아와 실험실에 종사하는 많은 학생들과 이 수습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리빌드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많습니다. 와이츠만 연구소에는 이 종사하는 외국 과학자들도 많은데요. 지난 폭격이 일어난 다음에 외국 과학자들은 이 숫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과학자들이 애초 와이츠만에 오게 된 이유는 이곳이 최첨단 과학 레벨 연구소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와이츠만 연구소의 대변인은 현재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을 하면서 다 이해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이란의 공격 대상이란 이유는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와이츠만은 모든 과학자들이 보호되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재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복구 과정은 절대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실험실은 복구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인데요. 또 실험실에 있던 컨포컬 현미경이 있는데 이런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대 $50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에서 제조되는데 보통 경우에는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 4개월 정도인데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얼마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 폭격 이후에 하나로 뭉치자는 단결의 의미는 더 커지고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퍼붓는 지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감사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홀 교수는 말합니다. 지난 폭격 이후 수백 개 이메일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쏟아져 오는 이 왓츠앱 메시지는 다 답하지도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괴된 실험실 소식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실 관계자도 이번 충격에 가장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나 심지어 외국의 다른 실험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연락이 와서 그들의 실험실을 사용할 것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캘리포니아 실험실은
DNA 몰레큘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폭격으로 많은 실험실이 파괴되면서 평생 커리어 동안 모았던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기도 했고 값비싼 의료 장비도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보통 비행기 여행의 시작점의 모습은 이렇죠. 공항 터미널에 나가서 체크인을 하면 의뢰의 보딩 패스를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도 체크인이 가능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 온라인 체크인을 시도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공항에 나가서 받아든 패스에 이상한 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SSSS라고 4개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승객은 추가의 시큐리티 스크리닝이 요구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구글 서치를 해보면요. Secondary Security Screening Selection 이렇게 해서 약자로 SSSS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TSA로 하여금 탑승하기 전에 한쪽 스페셜 에리어로 데리고 가더니 이 두 번째 시큐리티 체크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TSA 요원은 본인이 지참하는 캐리언 백을 검사하고요. 또 전자제품들을 닦아내서 검사하기도 하고 특별한 기계로 몸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혹시 폭발물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 5분 정도 걸린 뒤에 탑승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워싱턴 DC의 TSA 대변인은 말합니다. 이것을 쿼드 S라고 부른다고 말하면서 항공여행의 안전도를 유지하는 데 일부 스탠다드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어떨 때는 승객 중에 임의로 한 명이 선택돼서 시도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로 위험도가 있어서 이 정보국이나 강력계가 제공한 정보로 인해서 레드 플래그가 붙어있는 여행객을 곤란해 시도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할 때 모르고 여행을 하지만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여행을 할 때면 TSA의 Security Flight 프로그램 내용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이름부터 생년월일, 성별 등 모든 개인정보와 위험도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이 절대 항공여행을 하면 안 되는 출국 금지가 같은 이 No-Fly 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사람인지 또 아니면 CDC가 내놓은 Do Not Board 탑승하면 안 된다는 그 리스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리스트 안에 본인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SSSS가 적용될 것입니다. 여행사 전문가 말에 의하면요. 어떤 사람은 참 운도 없어가지고 매번 비행할 때마다 이 쿼드 S가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No-Fly 리스트에 올라있는 어떤 사람 이름과 본인 이름이 비슷한 경우 이런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정치가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인 톰 맥클린턱 의원은 본인이 No-Fly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같은 이름을 가진 이 Irish Republic Army의 운동가와 이름 때문에 이름이 똑같아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현재 이런 사람들 리스트는 일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과연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인의 좀 특이한 여행 스케줄이나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켓을 살 때 왕복으로 사지 않고 편도, 원웨이 티켓을 사고 그것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두 번째는 한 번 여행을 하는데 여러 개 항공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또 티켓 구입을 마지막 순간, last minute에 한 경우. 또 미국 국무부가 레드 플래그를 붙여놓은 국가로 가거나 돌아오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공항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등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은 이 평생 가면서 한 번 거쳐보고 그 이후에는 한 번 다 반복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인데 매번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번이라도 거쳐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다고 본인을 몇 시간 어디다 가두어 놓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한 번 더 스크리닝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했다면 본인이 워치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 TSA는 추가의 스크리닝을 거치게 만든 사람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줄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운도 없게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고 그 사람이 특별한 위험도에 대한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Travel Redress Program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어플라이 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여행에 연관된 스크리닝이나 인스펙션에서 생기는 이슈들을 바로잡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한 뒤에 만약 이것이 어프로브가 난다면 예약할 때 마치 프리체크 멤버십 번호를 넣듯이 Travel Redress 넘버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걸리는 경우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SSS 스크리닝을 거부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면 비행기 탑승은 거부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절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TSA 요원에게 협조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정말 요새같이 여름철이 되고 자칫하면 온도가 상승하기 쉬운 계절에 공항 체크포인트에서 걸려서 다른 줄로 이동하라는 지시받으면 기분도 그렇죠. 그리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설명 듣고 요구되는 대로 보여주고 설명하면 아무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항공 승객은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은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TSA가 내놓은 숫자를 보면 2024년 상업용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숫자가 총 9억 4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전년인 2023년 8억 5,800만 명보다 3.5%가 증가한 것이고요. 이 모든 숫자는 TSA 체크포인트를 통과한 사람들 숫자인 셈이죠. 올해 들어서도 이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이 체크포인트를 거친 숫자가 4억 3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비행기 체크인하고 손에 받아든 보딩 패스에 SSS가 적혀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에 적용되는 리스트들을 쭉 리뷰해 보시고 편도 티켓을 구입하고 여러 개의 여권 사용, 또 마지막 순간 티켓 구입 등 이 리스트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여러 가지 편리함이 많죠. 그 중에 혹시 물건을 리턴해야 하는 경우 상당히 손쉽게 해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무료 리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편리하고 공짜지만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비싸고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리턴으로 인해서 일부 셀러들은 인기 만점인 Fulfillment by Amazon 프로그램에서 탈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최고 전자상거래 아마존 자체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요인은 리턴하는 숫자의 엄청난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동반되는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은 입을 모아서 소비자들은 우리의 고통을 절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아마존의 리턴의 실수로 인해서
본인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쳤다는 레이첼 베런 씨 말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문한 커스터머에게 이미 사용된 애기 기저귀가 잘못 배달되었다는 것이죠. 2024년 미국 내 리턴된 아이템 중에 14%가 허위 사기 리턴이었습니다. 이것은 2018년 5%에서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결국 사기 리턴으로 인해서 소매 업체들의 손실 액수는 2024년 8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또 작년 6월부터 풀필먼트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소매 업체들이 일정 리턴 비율이 초과할 경우 새로운 비용을 매기게 변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그 대신 쇼핑이나 패킹, 리턴 같은 로지스틱스를 아마존에 의존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 이것을 따라야만 하는 현실이죠. 그러자 아마존에 나타난 변화는 리턴 비율이 5%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피로 인해서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셀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65%는 아마존 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이죠. 아마존에서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 주인인 로리 콜레치가 있습니다. 로리 씨는 우리 비즈니스가 아마존에서 하는 비즈니스에서 사기 리턴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결과라고 순수익은 단 1%로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그녀의 아마존에서 비즈니스에서 리턴 비율은 4% 정도인데 월마트 같은 곳에서는 단 1%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것의 이유는 결국 아마존이라는 지적입니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과할 경우 이런 사기 리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 주인이 있습니다. 마이크 젤리트 씨는 프로페셔널 음악 기어를 Geek Stands 브랜드로 아마존과 다른 8군데 마켓플레이스에서 팔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리턴 비율이 다른 곳에 비해서 3배 이상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베이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에서 특정 문제가 있는 커스터머를 블락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마존은 그런 커스터머도 여전히 허용한다는 지적이죠. 최근 들어 아마존의 리턴 과정이 어느 정도 임프루브먼트는 거두었지만 여전히 다른 전자상거래에 비해서 한층 더 비즈니스 주인들에게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많은 리턴된 아이템들을 구분해서 어떤 것이 사기이고 어떤 것이 제대로 돌아와서 다시 팔리게 정리되는 과정. 엄청난 사람의 손을 거치고 시간이 들어가면서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라 실수들이 줄줄이 나온다는 것이죠. 세러스 트리라는 이 회사의 창업자 리사 마이어 씨는 이렇게 돌아오는 리턴 물건을 두고 한때 아마존 풀필먼트 프로그램에서 의지했었는데 그러다 2023년 아예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존이 실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유가 담긴 패키지를 커스터머에게 딜리버리 된 것이죠. 그 커스터머는 결국 리뷰를 엄청나게 나쁘게 썼고 비즈니스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저히 acceptable 하지 않다고 이 리사 씨는 말을 하면서 창업자로서 그 순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비즈니스에는 치명적이지만 그래도 커스터머 안전을 무시하고 이익만 남기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리턴된 아이템들을 되파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Goodbye Gear라는 회사인데 이 창업자가 크리스틴 랜덴펠트 씨입니다. 크리스틴 씨는 리턴된 물건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무려 40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멜번에 위치한 그녀의 웨어하우스에서 과정을 보여주는데 모든 리턴된 아이템이 약 15분 정도 걸려서 모든 것을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최소한 4명의 다른 직원을 거친다는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과정 때문일까요? 확실히 차이점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2024년에 그들의 이 돌아온 제품을 팔겠다는 비즈니스가 33개가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년 숫자를 비교하면 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매년 50%씩 성장을 해가면서
창고 사이즈도 최근에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 한층 더 큰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런 비즈니스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5년 전 대형 소매업체 웨어하우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창고 안에는 대부분이 파괴하고 태우는 작업이었습니다. 2024년 그녀는 리서치를 해봤더니 리턴 아이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2,900만 메트릭 톤이었고 980억 파운드가 땅속에 묻히는 랜드필로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리턴되는 것을 두고 아마존은 사용되지 않는 수백만 파운드를 파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죠. 그렇지만 아마존은 앞으로 버려지는 제품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몇 년 전에 선언했지만 현재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마존은 이런 모든 리턴된 아이템들을 다시 팔거나 셀러 파트너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파괴시키거나 기부하는 도네이션에 할당된다고 대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흔히 샀다가 이후에 무엇이 되었건 리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생각보다 뒤에 비즈니스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한 번씩 실수로 리턴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사기로 이런 리턴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현재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능하면 제대로 물건을 구입하려 하지만 가끔 생각한 것과 달리 여러 가지 이유로 물건을 리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손쉽게 무료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면 아주 편하고 다음에도 이곳에서 쇼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아마존에 의한 피해가 점점 더해가면서 불가피하게 아마존을 탈피하는 비즈니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커머스는 절대 줄어들 리 없는 가운데 이런 리턴에 연관된 문제나 부작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